제11회 유비는 북해로 가서 공융을 구하고 여포는 북양에서 조조를 치다. 이때 나서서 계책을 올린 사람은 곧 동해 구연 사람이니 성은 미, 이름은 축이요, 자는 자중이다. 그의 집은 여러 대를 내려오는 부호였다. 한 번은 미축이 장사차 낙양에 올라갔다가 수레를 타고 돌아오는데 길에서 한 아름다운 부인을 만났다. 그 부인이 수레에 태워달라고 간청했다. 미축은 곧 수레에서 내려 자기는 걷고 부인을 수레에 태웠다. 부인이 이번에는 또 같이 타자고 청했다. 미축은 수레에 올랐으나 단정히 앉아서 곁눈질 한번 하지 않았다. 사오리를 가서 그 부인이 작별하고 가는데 떠날 때 미축을 보고 나는 바로 남방 화덕 성군이요. 내가 지금 상제의 칙지를 받들고 그대의 집에 불을 놓으러 가는 길인데 그대가 나를 예로서 대해주기에 나도 숨기지 않고 일러주는 것이오. 그대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재물을 다 끌어내도록 하오. 내 밤에 가리다. 말을 마치자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미축은 소스라치게 놀라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오자 황망히 가장 진물을 밖으로 끌어내었는데 그날 밤 과연 부엌에서 불이 나 집이 송두리째 다 타고 말았다. 이 일이 있은 뒤로 미축은 널리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줬다. 후에 도겸은 그를 별가 종사로 삼았다. 이날 미축이 계교를 올려 하는 말이 저는 이 길로 북해군에 가서 공융에게 구원병을 청해올 터이니 주공께서는 사람 하나를 보내서 청주 전해한테 구원을 청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이 두 곳 군마만 일제히 온다면 조조는 반드시 퇴병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했다. 도겸은 그의 말을 좇아서 곧 편지 2통을 쓰고 장하를 향해 누가 청주에 가서 구원을 청해 오겠느냐고 물었다. 그 말에 응해 한 사람이 나섰다. 모두가 보니 그는 광릉 사람으로 성은 진, 이름은 등이요, 자는 원룡이다. 도겸은 먼저 진원룡을 청주로 떠나보내고 다음에 미축에게 분부하여 그를 가지고 북해로 가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는 여러 사람과 함께 성을 지켜 적의 공격을 막기로 했다. 원래 북해 공융에 사는 문거로서 노국 곡부 사람이니 공자의 20대 손이요 태산도위 공주의 아들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했다. 나이 10세에 하남이윤 이응을 만나러 갔더니 문지기가 맞고 들여놓질 않았다. 공융은 내가 이댁 대감과는 세교가 있는 터에 어째서 못 뵙는단 말인가 하고 끝내 들어가 만났는데 이응이 너의 조상과 우리 조상이 무슨 친교가 있으셨다고 그러느냐 하고 물으니 공융이 옛적에 공자께서 노자께 예를 물으신 일이 있는데 어째서 시생과 대감 사이에 세교가 없다고 하십니까? 라고 했다. 이응이 마음에 퍽 기이하게 여기고 있는 중에 때마침 태중대부 진위가 찾아왔다. 이응이 공융을 가리키며 이 애가 기동이오 하고 말하는데 진위가 그렇지만 어려서 총명한 아이라고 커서 다 총명하지는 않는가 봅니다. 라고 하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공융은 대뜸 대감 말씀대로 한다면 아마 대감은 어려서 퍽 총명하셨겠습니다. 하고 응수했다. 진위 등이 모두 웃으며 이 아이가 장성하면 반드시 당대의 인물이 될 것이오 하고들 말했다. 이 일로 해서 공융이 이름을 얻었는데 그 뒤에 중랑장이 되고 몇 번 벼슬 옮겨 북해 태수가 된다. 그는 남달리 손들을 좋아해 매양 이렇게 말했다.
자리에 손들이 그득 차고 독 속에 술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내 소원이요. 그는 북해에 6년이나 있으면서 매우 민심을 얻었다. 이날도 공룡이 손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사람이 들어와 서주에서 미축이 찾아왔다고 보고했다. 공룡이 곧 청에 들여 온 뜻을 물었다. 미축은 도겸의 서신을 내어놓으며 말했다. 조조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서주성을 포위하여 그 형세가 심히 위급하옵니다. 그래서 명공께 구원을 청하러 온 것이옵니다. 듣고 나자 공룡이 대답했다. 내가 본래 도공조와 교분이 두텁고 또한 자중이 예까지 친히 오셨으니 어찌 가지 않겠소. 그러나 조맹덕이 나와 일찍이 원수를 맺은 일이 없으니 내 우선 그에게 글을 보내서 한번 화해할 것을 권해보아 만약에 그가 듣지 않거든 그때 기병할까 보오. 조조가 자기 군사의 위세만 믿어서 결코 화해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공룡이 일변으로는 군사들을 점거하고 일변으로는 사람에게 글을 주어 보내고 나서 여러 사람과 의논하고 있을 때 호련 황건적장 관해가 수만 명의 도당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다는 급보가 들어왔다. 공룡은 크게 놀라서 황망이 본부인마를 거느리고 성에서 나가 적을 맞았다. 관해가 앞으로 말을 몰아나오며 내 북해의 양식이 넉넉하다는 것을 알고 온 터이니 만성만 우리에게 구워준다면 퇴군해서 돌아가려니와 만약 순응하지 않을 때는 성제를 깨뜨리고 사람 하나 남겨주지 않을 것이니 그리할라 하고 을러맨다. 내가 대한의 신하로서 대한의 땅을 지키고 있는 터에 어찌 도적놈에게 한 톨의 양식인들 내어줄 수 있겠느냐. 공룡이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자 관해는 크게 노해 칼로 춤추면서 말을 몰아 바로 공룡한테 달려들었다. 공룡 수하의 종보가 창을 꼬나잡고 내달아 관해를 맞아서 싸웠다. 불과 두어 한만에 관해가 종보를 한 칼에 베어 말 아래 떨어뜨리자 공룡의 군사는 크게 어지러워져 성내로 도망쳐 들어가 버렸다. 관해가 곧 군사를 나누어서 사면으로 성을 내워싸고 치자 공룡의 마음은 심히 답답하고 괴로웠다. 이때 미축의 마음은 더욱 타들었다. 그 이튿날이다. 성 위에 올라서 어마어마한 적의 형세를 보던 공룡은 근심이 곱절이나 더하는데 이때 홀연 성 밖에 한 사람이 창을 들고 말을 급히 달려 적의 진중으로 뛰어들며 좌충우돌하기를 마치 무인지경에 든 듯 하더니 바로 성 아래로 와서 성문을 열어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공룡은 그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선뜻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데 이때 도적의 무리가 해자 갖가지 욱 쫓아들어왔다. 그 사람은 획 몸을 돌이키며 번개같이 창을 날려 연달아 10여 명을 찔러서 말 아래 떨어뜨렸다. 도적의 무리가 다시 욱 뒤로 물러나갔다. 이 사이에 공룡은 급히 영을 내려서 성문을 열고 그를 맞아들였다. 그 사람은 말에서 내리자 곧 손에 들었던 창을 땅에 버리고 바로 성 위로 올라오더니 공룡에게 절을 했다. 공룡이 그의 성명을 물어서 그 사람이 대답했다. 동네 황현 사람으로 성은 태사, 이름은 자, 자는 자이라고 합니다. 제 노모는 부군의 은혜를 태산같이 받고 계십니다. 제가 그간 요동에 가 있다가 어제 어머님을 뵈러 돌아와서 도적들이 성을 치러 온 것을 알았는데 어머님 말씀이 그동안 공의 은혜를 태산같이 입었으니 내가 곧 가서 구해드려라 하셔서 이렇듯 필마 단기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공룡은 크게 기뻐했다. 원래 공룡은 태사자와 안면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영웅임을 일찍부터 알고 있는 터에 태사자가 멀리 외방에 나가서 집에 없었기에 홀로 성 밖 20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그의 노모에게 매양 양식이며 피륙 따위를 보내주곤 했었다. 이로 말미암아 태사자의 어머니는
이번에 그의 은덕을 갚으려고 이렇듯 아들을 보내서 부캐를 구하게 한 것이었다. 공용은 태사자를 정중하게 접대하며 그에게 의갑과 안마를 내줬다. 태사자는 공용에게 말했다. 제게 정병 1000명만 빌려주시면 바로 성에서 나가 적당을 소탕하겠습니다. 그대가 비록 영용하기는 하나 도적의 형세가 원체 크니 경솔하게 나가서는 안 돼요. 저의 노모가 부군의 은덕에 감격해서 일부러 저를 예까지 보낸 터에 만약 제가 이 위급한 포위를 풀어드리지 못한다면 돌아가서 노모를 뵐 면목이 없습니다. 부디 저에게 죽기로 적과 싸우게 해주십시오. 나는 유현덕이 당세의 영웅이라 들었는데 만약 그의 구원만 얻는다면 이 포위는 자연 풀리고 말 거요. 그런데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요. 부군께서 글을 써주시면 제가 곧 가겠습니다. 공용은 기뻐하고 즉석에서 글을 써 태사자에게 줬다. 태사자는 배불리 먹고 든든히 차리고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 허리에는 궁시를 띠고 손에는 철창을 들고서 성문을 열고 필마로 뛰어나갔다. 그가 해작가에 이르자 적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들었다. 태사자는 손을 번개같이 날려 연달아 4~5명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적의 포위를 뚫고 나갔다. 관해는 성에서 사람이 나온 것을 알자 이는 기필코 구원병을 청하러 가는 것이리라 짐작하고 수백 기를 거느리고 추격하여 팔면으로 호위했다. 태사자는 안장에 창을 걸어놓고 활에 화살을 먹여서 연달아 팔면으로 쏘았다. 시위 소리 울리는 곳마다 적이 말에서 떨어지니 도적의 무리가 그의 뒤를 쫓는데 엄두를 못 냈다. 태사자는 마침내 적의 포위를 벗어나자 밤도와 평원으로 달려가서 유현덕을 배웠다. 그는 인사를 마친 다음 부캐가 포위를 받고 구원을 청하는 사연을 자세히 말하고 나서 공융의 서신을 올렸다. 현덕은 서신을 보고 나자 태사자에게 물었다. 조카는 뉘시오? 저는 동해 시골에 사는 태사자라는 사람이올시다. 저와 공부캐와의 사이를 말씀한다면 고륙간도 아니오. 그렇다고 향당에 정이 있는 터도 아닙니다. 다만 피차의 의기상투에서 환난을 한 가지로 나누려 할 뿐입니다. 이번에 관해가 난을 일으켜 부캐가 그 포위에 들은즉 고립무원하여 그 위급함이 실로 조속에 걸렸사오니 사군께서 본래 인후하시고 의기를 중히 여기시며 능히 남의 급한 것을 구해주시는 분임을 공부캐가 아시고 이렇듯 저더러 포위를 뚫고 나가서 사군께 구원을 청하게 하신 것입니다. 태사자가 이렇게 대답하니 현덕은 존경하는 낯빛을 짓고 공부캐가 세상에 유비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가 하고 곧 운장, 익덕과 함께 정병 3000명을 골라서 북해군으로 떠났다. 관해는 구원병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자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맞았다. 그러나 현덕의 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는 업신여겼다. 현덕이 관우, 장비, 태사자와 함께 말을 타고 진전에 나서니 관해가 분노해서 바로 말을 달려 나왔다. 태사자가 막 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결에 운장이 내달아 관해에게로 달려들었다. 두 말이 어울리자 양편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그러나 관해가 무슨 수로 운장을 당해내랴. 수십 합을 넣어올린 끝에 청룡도가 번쩍하더니 관해가 두 쪽이 나서 말 아래 떨어졌다. 태사자와 장비가 일제히 내다르며 제각기 창을 들고 적진으로 지쳐 들어가자 현덕도 군사를 휘몰아 적을 들이쳤다. 태사자가 관우, 장비와 함께 마치 호랑이가 양떼 속으로 뛰어들듯 종횡무진으로 적을 무찌르는 모양을 성 위에서 바라보던 공용은 곧 군사를 몰고 성에서 나왔다. 앞뒤에서 협공을 받은 도적의 무리는 크게 패해서 항복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았고 나머지 무리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 공용은 현덕을 성 안으로 영접해드려 서로 인사를 주고받은 뒤에
성대한 축연을 베풀었다. 그리고 그는 또 미축을 자리에 청해 현덕을 보게 하고 장기가 조승을 죽인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래서 조조가 군사들을 놓아서 약탈을 함부로 하며 서주를 내워싸고 있는 통에 자중이 이렇듯 내게 구원을 청하러 오신 것이오 하고 말했다. 현덕은 도공조로 말하면 인인 군자신데 천만 뜻밖에도 이렇듯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하고 개탄했다. 공은 한실 종친이신데 조조가 백성들을 함부로 해치며 제가 강한 것을 믿고 약자를 업신여기는 것을 보고만 계시려. 나와 함께 도공조를 구하러 가십시다. 내 사퇴하는 게 아니라 수하에 군사가 많지 않고 장수가 적어서 경솔하게 동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내가 도공조를 구하려는 것이 그와의 옛 정의를 생각해서라지만 역시 대의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공은 그래 대의를 위해 싸울 마음이 없으시오. 그러면 문걷께서 먼저 떠나시오. 내 공손찬에게 가서 4~5천 인마를 얻어 곧 뒤따라가리다. 공은 부디 믿음을 잃게 하지 마시오. 공은 유비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하시는 말씀이오. 성인께서도 자고로 다 죽음이 있나니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군사를 얻든 못 얻든 간에 꼭 뒤쫓아가리다. 공용은 좋다 하고 미축더러 먼저 서주로 돌아가 보고하게 한 다음 곧 군사를 수습해서 떠날 차비를 차렸다. 태사자는 제가 어머님의 분부를 받고 부군을 도와드리러 왔었는데 이제 일이 무사히 되었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양주 자사 유효가 저와 동양인데 제게 글을 보내서 오라고 부르니 아니 갈 수 없어서 가보려 합니다. 그러면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절하여 하직을 고했다. 공용은 그에게 예물을 후히 줬으나 태사자는 받지 않고 돌아갔다. 그의 모친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못내 기뻐하며 내가 부군의 은덕을 갚고 왔으니 내가 아주 반갑구나 하고 드디어 태사자가 양주로 떠나가는 것을 허락했다. 공용이 기병한 일은 더 이야기 안 하겠다. 이때 현덕이 북해를 떠나 공손찬에게 가보고 서주를 구할 생각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공손찬이 말했다. 조조가 아우님하고 아무 원수진 일이 없는 터에 구태여 남의 일에 발벗고 나설 거야 없지 않소. 제가 이미 허락한 일이니 믿음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다면 내 마보병 2천만 아우님에게 빌려주겠소. 조자룡도 함께 가게 해줬으면 합니다. 공손찬이 쾌히 허락하므로 현덕은 관우 장비와 함께 본부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전대가 되고 자룡은 2,000군을 거느리고 후대가 되어 서주를 바라고 떠났다. 한편 미축이 돌아가서 도겸을 보고 공북해가 또 유현덕에게 청해서 그도 싸움을 도우러 오게 된 일을 이야기하고 진원용도 돌아와서 청주 전해가 흔연히 군사를 거느리고 구하러 온다는 말을 하여 도겸은 적이 마음을 놓았다. 공윤과 전해의 양로 군마는 조조의 군세가 사나운 것이 두려워서 멀찍이 산을 의지해 진을 치고 감히 싸우러 나오지 못했다. 조조 쪽에서도 구원군이 두 길로 들어온 것을 보고는 역시 군사를 나누어 대치시킨 채 감히 성을 치지는 못했다. 이러고들 있는 중에 유현덕이 군사를 거느리고 공용을 찾아왔다. 공용은 현덕을 보고 조조의 군세가 원체 큰데다 조조가 또 용병에 능하니 경솔히 싸워서는 안 되겠소. 동정을 좀 살펴본 뒤에 진병하도록 하십시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현덕이 말씀인즉 옳으나 성안에 군량이 없어서 아무래도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 운장과 자룡에게 군사 4,000명을 주어 공예 수하에서 돕게 하고 나는 장비와 함께 조조 영체를 뚫고 나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도사군과 만나 의논을 좀 해볼까 합니다. 하고 말하자
공용은 크게 기뻐하며 전해와 회 앞에서 기각지세를 이루기로 하고, 운장과 자룡은 군사를 거느려 양편이 위급할 때 접응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현덕과 장비는 천군 인마를 거느리고 조조 영체 근처를 지쳐나갔다. 그들이 한창 나가는 중에 문득 영체 안으로부터 북소리가 크게 울리며 기병과 보병이 조수 밀리듯 밀려나오니 앞선 대장은 곧 우금이다. 우금이 말을 뚝 멈추고서 "이 미친놈들이 어디로 가려는 거냐?"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장비가 잡담체하고 달려들었다. 두 말이 서로 어우러져 사우합쯤 싸웠을 때 현덕이 쌍고검을 높이 들고 군사를 휘몰아 나오니 우금이 패에서 달아났다. 장비는 선두에서 적을 쫓아 닥치는 대로 무찌르며 곧장 서주성 아래까지 지쳐 들어갔다. 이때 성 위에서는 도겸이 붉은 바탕에 흰 글씨로 크게 평원 유현덕이라 쓰여있는 길을 바라보고 급히 성문을 활짝 열었다. 현덕이 군사를 거느리고 성으로 들어오자 도겸은 그를 영접하여 함께 부관하러 갔다. 서로 인사를 마치자 도겸은 연석을 배설하여 현덕을 대접하는 한편 군사들을 먹이는데, 이때 현덕의 몸가짐이 당당하고 말하는 품이 활달한 것을 보고 마음이 기뻐 곧 미축에게 분부해서 서주의 인수를 가져다 현덕 앞에 내놓으며 받아달라고 했다. "이건 무슨 뜻이옵니까?" 현덕이 깜짝 놀라 물었다. "지금 천하가 크게 어지럽고 왕위가 떨치지 못하는데 공으로 말씀하면 당당한 한실 종친이시니 가히 사직을 붙들어 세우실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늙고 또한 무능해서 이제 공에게 진정으로 이 서주를 물려드리려 하는 것이니 부디 사양하지 마십시오. 내 이제 표문을 만들어 곧 조정에 주달토록 하겠습니다." 현덕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제배하고 말했다. "유비가 비록 한주의 묘예라고는 하나 별로 공을 세운 것이 없고 덕이 박해서 평원상으로 있는 것도 오히려 분에 넘치는 터입니다. 이번에 저는 오직 대의를 위해서 공을 도와드리려고 온 것인데 공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 혹시 유비에게 서주를 삼키려는 마음이라도 있는지 의심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제가 그러한 생각을 털끝만치라도 품고 있다면 결단코 하늘이 도우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진정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도겸은 제3 현덕에게 인수를 받아달라고 청하나 현덕이 굳이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 이때 미축이 나서서 "지금 적병이 바로 성 아래 쳐들어왔으니 우선 적을 물리칠 계책부터 의논하시고 일이나 무사히 된 뒤에 넘겨드리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해서 현덕은 "제가 조조에게 글을 보내 화의하기를 권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듣지 않거든 그때 몰살시켜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곧 세 군데 영체에 경문을 전해서 안병 부동키하고 조조에게로 사람을 보내 그로를 전하게 했다. 한편 조조가 군중에서 여러 장수와 군사를 의논하고 있노라니까 서주에서 전서가 왔다고 보고한다. 조조가 받아서 펴보니 유비가 보낸 그롤이다. 사연은 대강 다음과 같았다. 비가 관내에서 공을 만난 뒤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 한 번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이와 앞서 선장 조우께서는 실상 장계가 불인한 때문에 화를 당하신 것이요 도공조의 죄가 아닙니다. 방금 황건의 여당이 밖에서 요란하고 동탁의 여당들은 안에 둥지를 틀고 있으니 바라건대 명공께서 조정의 급한 일을 먼저 하시고 사사로운 원수를 뒤로 돌리시어 서주를 포위한 군사를 풀어 국난을 구하도록 하신다면 서주에 이런 다행이 없고 천하에도 이런 다행이 없을까 하옵니다. 조조는 그로를 보고 나자
유비가 제 감히 글을 보내서 나에게 충고하다니. 더구나 글 속에 은근히 빗대놓고 나를 유혹하는 뜻이 있지 않는가? 하고 크게 꾸짖고 명을 내렸다. 사자의 목을 베고 힘을 다해서 성을 쳐라. 이때 곽가가 나서서 간했다. 유비가 멀리서 구원하러 온 터에 인사를 먼저 차리고 군사는 뒤에 쓰려고 하는 것이니 주공께서는 좋은 말씀으로 회답해 주셔서 유비의 마음을 늦추어 놓으신 연후에 군사를 내어 성을 치신다면 서주를 감히 함몰할 수 있을까 합니다. 조조는 그의 말을 조차 유비의 사자를 정중히 대접해 머무르게 하고 차차 답서를 내기로 했다. 이렇듯 의논하고 있는 중에 호련 유성마가 흉보를 가져왔다. 조조가 그 연고를 물으니 그간 여포가 연주를 엄습해서 함몰하고 나아가서 복양을 점거해 버렸다고 아랜다. 원래 여포는 이각, 곽사의 난리를 만나 무관에서 도망쳐 나오자 그 길로 원수를 찾아갔었다. 그러나 원술은 그의 반복 무상함을 꺼려서 받아주지 않았다. 여포는 그곳을 떠나 원소를 찾아갔다. 원소는 그를 받아들여 그와 함께 상산으로 나가 장연을 격파했다. 여포는 양양자득해 원소 수하의 장수들을 몹시 모욕하고 멸시했다. 그러므로 원소는 그를 죽이려 들었다. 그래서 여포는 또 그곳을 떠나 장양에게로 가니 장양은 그를 받아주었다. 이때 장안성에 있는 방서라는 사람이 그간 아무도 모르게 여포의 처자를 숨겨두었다가 여포에게 보내주었는데 이각과 곽사가 그것을 알고 방서를 잡아서 죽인 다음에 가만히 장양에게 글을 보내 여포를 죽이라 일렀다. 이로 인해서 여포는 다시 장양을 버리고 장막을 찾아갔다. 이때 마침 장막의 아우 장초가 진궁을 데리고 와서 장막을 만나보게 했는데 진궁이 이제 천하가 크게 나뉘어 영웅들이 일시에 일어나는데 공이 천리도 넘는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통제를 받고 지낸다는 것이 또한 한심한 일이 아니리까. 지금 조조가 동으로 서주를 치러 나가서 연주가 비어 있는데 옆으로 말하면 당대의 영웅이라 만약에 공이 그와 더불어 연주를 뺏는다면 가히 폐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니 장막은 기뻐하여 즉시로 여포를 시켜서 연주를 엄습해 함몰하고 더 나가서 복양을 점거하도록 했다. 이리하여 오직 견성, 동하, 범연 등 세 곳만 순욱과 정욱이 기책을 세우고 죽기로써 지킨 덕에 겨우 온전했고 그 나머지 고을들은 죄다 깨어지고 말았다. 조인이 여러 차례 여포와 싸웠으나 다 이기지 못해서 이렇듯 급보를 올린 것이었다. 조조는 급보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연주를 잃으면 내가 돌아갈 곳이 없지 않느냐.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곽가가 소견을 말했다. 주공은 아주 이참에 유비한테 생색내시고 군사를 물려서 연주를 회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조는 그 말대로 곧 유비에게 답서를 보내고 퇴군했다. 사자는 서주로 돌아가서 도겸에게 서찰을 올리고 조조의 군사가 이미 물러갔음을 보고했다. 도겸은 크게 기뻐하여 사람을 보내서 공융, 전해, 문장, 자룡 등을 성내로 청해 연석을 크게 베풀었다. 연석을 파하자 도겸은 현덕을 상좌에 앉히고 여러 사람을 대하여 공수하고 말했다. 노부는 이미 늙었고 두 자식 또한 재주가 없어서 도저히 나라의 중임을 감당할 수 없는 터입니다. 이제 유공으로 말씀하면 황실의 후예로서 덕망이 높으시고 재력이 뛰어나시니 부디 이 서주를 맡아서 다스려 주시오. 노부는 이제 물러나 몸이나 건사할까 합니다. 현덕이 제가 공문거의 말씀을 좇아서 서주를 구하러 오기는 오직 의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단히 서주를 점거하고 보면 천하 사람들이 모두 유비를
의리 없는 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미축이 이제 한실이 쇠미에서 국내가 뒤집히니 대장부가 공업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때라고 하겠습니다. 서주로 말하면 전량이 넉넉하고 호구가 100만이나 되니 부디 유사군은 사양 말고 받으십시오 하고 답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일만은 결단코 분부대로 좇지 못하겠소이다. 진등이 또 나서며 도 부군께서는 다병하셔서 공사를 보지 못하시는 터이니 부디 미영공은 사양 마십시오 라고 한다. 원공로는 사세 삼공이라 천하의 인심이 쏠리고 있는 바로 이에서 가까운 수춘에 있으니 어찌하여 그에게 물려주려 하지 않으십니까? 현덕의 말에 공용도 원공로는 벌써 좋기 관속에 해골리니 잃을 것이 있겠소. 오늘 일은 곧 하늘이 내리시는 것인데 이것을 받지 않으신다면 후에 막급하리다 라고 한다. 현덕은 그대로 고집하고 듣지 않았다. 도겸이 눈물을 흘리며 공이 나를 버리고 가신다면 나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운장도 이미 도공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형님은 잠깐 대신 고을 일을 맡아보도록 하시지요 하고 권한다. 장비까지도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고을을 뺏는 것이 아니오. 남이 호의로 물려주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사양하실 것은 뭐요? 라며 거든다. 현덕은 그래도 듣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불의에 빠뜨리려고 이러느냐? 도겸은 제삼 받아달라고 청하건만 현덕이 끝끝내 받지 않으니까 마침내 만약 현덕이 아무리 해도 들어주시지 못하겠다면 여기 근읍에 소패라는 데가 있어 좋게 군사를 진치고 계실 만은 하니 잠시라도 그곳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서주를 보위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여러 사람이 모두 현덕더러 소패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해서 현덕도 그러기로 했다. 도겸이 군사들을 위로하고 나자 조운이 하직을 고했다. 현덕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뿌려 작별했다. 공용과 전에도 각기 작별 인사를 하고 군사를 수습해서 돌아갔다. 현덕은 관우, 장비와 함께 본부 군사를 거느리고 소패로 가서 성벽을 수축하며 백성들을 위무했다. 한편 조조가 회군하니 조인이 나와서 맞으며 여포의 형세가 원체 큰 데다 또 진궁이 돕고 있어서 연주와 복양을 잃고 견성, 동하, 범연 세 곳은 순욱과 정욱 두 사람이 계책을 세우고 서로 힘을 합해 죽기로써 성을 지켜낸 것이라고 자세히 이야기해줬다. 조조는 여포는 용명은 하나 꾀없는 자라 염려할 것 없다 하고 영체를 세우고 나서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 이때 여포는 조조가 회군에서 등연을 지난 것을 알자 부장들인 설란과 이봉을 불렀다. 내가 너희 둘을 써보려고 마음먹은 지가 오래다. 둘이서 군사 10,000명만 거느리고 연주를 굳게 지키고 있거라. 나는 대군을 이끌고 나가서 조조를 무찌르겠다. 두 사람이 응낙하는데 진궁이 급히 들어와서 말한다. 장군은 연주를 버리고 어디로 가려 하십니까? 내 복양의 군사를 진치고 정족지세를 이루려는 것이오. 안 됩니다. 설란이 연주를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서 정남으로 180리에 있는 태산은 길이 험해서 정병 10,000명을 매복해 놓을 만합니다. 조조가 연주를 잃은 소식을 들었으면 반드시 급히 올 것이니 그 절반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서 들이치면 단번에 조조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복양에 진치는 것은 따로 좋은 계책이 있어서 하는 일이니 그대가 알 일이 아니오. 여포는 드디어 진궁의 계교를 쓰지 않고 설렌에게 연주의 방비를 떠맡긴 다음에 복양으로 떠나갔다. 조조의 군사가 길을 재촉하여 태산 험로에 이르자 곽가가 아뢰었다. 더 나아가지 마십시오. 복병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조조는 웃으며 여포는 꾀가 없는 자라서
설란에게 연주를 맡겨두고 저는 복양으로 간 것이야. 그게 여기다 무슨 매복을 해두었겠나 하고 즉시 조인을 불러서 일렀다. 너는 일군을 거느리고 연주를 포위하도록 해라. 나는 복양으로 친병해서 바로 여포를 치겠다. 진궁은 조조의 군사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말을 듣자 또 여포에게 계규를 올렸다. 이제 조조의 군사가 멀리서 오느라고 지쳤으니 속히 싸우는 것이 이롭습니다. 적의 기력을 길러주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여포는 이번에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필마로 천하를 횡행한 터에 어찌 조조를 근심하겠소. 그들이 진 치기를 기다렸다가 내 나가서 사로잡겠소. 조조의 군사는 복양 가까이 이르러 영체를 세웠다. 이튿날 조조가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나가서 들에 진을 친 다음에 말을 문기 아래 세우고 여포 군사가 오는 것을 바라봤다. 진을 치고 나자 여포가 앞장서 나오며 양편으로 장수 8명을 쭉 버려 세우는데 첫째는 안문 마읍 사람이니 성은 장이요 이름은 요요 자는 문원이요. 둘째는 태산 화음 사람이니 성은 장이요 이름은 패요 자는 선고라. 이 두 장수가 6명의 장수를 거느리니 그들은 곧 항맹, 조성, 성렴, 위속, 송헌, 후성이다. 여포 수하의 군사가 5만 명이며 북소리는 천지를 진동했다. 조조는 여포를 손으로 가리키며 호령했다. 내가 너와 본래 원수인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내 고을을 뺏었느냐? 한나라 땅 성지는 다 차지하겠다는 것이냐? 여포는 대꾸하고 장패를 시켜서 싸움을 도두기한다. 조조의 군중으로부터 악진이 나와 장패를 맞았다. 두 필말이 서로 어울리고 두 자루 창이 번개같이 놀아 서로 싸우기 30여 합에 승부가 나뉘지 않았다. 하우돈이 싸움을 도우러 말을 몰아내닫자 여포 진중에서 장효가 달려나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덤빈다. 여포가 보다가 그만 갑갑증이 나서 화극을 꼬나잡고 말을 놓아 한가운데로 지쳐나가니 하후돈과 악진이 다 달아났다. 여포가 그대로 몰아치자 조조의 군사는 크게 패해서 30~40리나 뒤로 물러가고 말았다. 여포는 군사를 거두었다. 조조가 한 번 치고 영체로 돌아가서 여러 장수와 상의하니 우금이 오늘 산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니 복양 서쪽에 여포의 영체가 하나 있는데 군사들은 얼마 안 됩디다. 오늘 밤에 그곳 적장은 우리가 패주했다 해서 필연 준비를 안 하고 있을 텐데 군사를 들어치도록 하시지요. 만약 이 영체를 얻고 보면 여포 군사가 필시 두려워할 것이라 이게 상책일 것입니다. 하고 기책을 올렸다. 조조는 그 말을 좇아서 조홍, 이전, 모계, 여건, 우금, 전위의 6장수를 거느리고 마부병 2만 명을 선발해 밤도와 소로로 나아갔다. 이때 여포가 영체 안에서 음식을 차려 군사들을 위로하고 있노라니 진궁이 말했다. 서체는 아주 요긴한 곳인데 만약 조조가 엄습하면 어쩌시렵니까? 제가 오늘 한바탕 싸움을 패했는데 어디 감히 오겠소? 조조는 용병에 극히 능한 사람이라 불의의 습격을 꼭 방비해야겠습니다. 여포는 고순, 위속, 후성에게 영을 내려 군사를 거느리고 서체로 가서 지키게 했다. 한편 조조는 황혼역해 군사를 거느리고 서체에 이르러 사면으로 쳐들어갔다. 영체를 지키던 군사들이 당해낼 수가 없어서 사면으로 흩어져 달아나 버려 조조는 영체를 뺏어들었다. 그러자 사경쯤에서 고순이 군사를 거느리고 바로 쳐들어왔다. 조조는 친히 군사를 이끌고 맞받아 나가서 고순과 만나 3군이 한데 뒤섞여 싸웠다. 날이 밝을 역해 서쪽에서 북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여포가 몸소 구원병을 거느리고 왔다는 보고가 왔다. 조조는 영체를 버리고 달아났다. 등 뒤로부터 고순, 위속,
후성이 쫓아오고 앞으로는 여포가 친히 군사를 휘몰아 들어온다. 우금과 악진이 함께 나서서 여포와 싸웠으나 그를 당해내지 못하므로 조조는 북쪽을 바라고 뛰었다. 그런데 산 뒤로부터 한때의 군마가 달려나오니 좌편에 장효가 있고 우편에 장패가 있다. 조조는 여건과 조홍을 시켜 싸우게 했으나 형세가 불리하여 다시 서쪽을 바라고 달아났다. 그러자 호련 함성이 또 크게 진동하며 한때의 군마가 몰려들어오더니 항맹, 조성, 성렴, 송헌, 네 장수가 앞길을 가로막는다. 수하장수들이 모두 죽기로 싸우고 조조가 앞장서 포위를 뚫고 나가는데 문득 소라 소리가 크게 울리며 화살이 소낙비 쏟아지듯 퍼부었다. 조조는 진퇴양난으로 둘러보아야 벗어날 길이 없어서 나를 구해줄 사람은 없느냐 하고 큰 소리로 외치자 기병 속으로부터 한 장수가 뛰어나오니 곧 전위다. 손에 쌍철극을 들고 주공은 염려 마십시오 라고 크게 외치며 몸을 날려 말에서 뛰어내리자 쌍극을 꽂아두고 단극 10여 개를 껴쥐고서 종인을 보고 적이 10보 안에 들어오거든 알려다오 하고 날아드는 화살 속을 성큼성큼 걸어갔다. 여포군사 수십 기가 뒤로 쫓아들자 종인은 외쳤다. 10보요! 5보 안에 들거든 말해라! 5보요! 전위가 곧 단극을 날려서 찌르는데 단극 하나에 사람 하나씩을 말에서 떨어뜨리되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어서 삽시에 10여 명을 죽이니 남은 무리는 모두 우하고 도망질 쳤다. 전위는 다시 몸을 날려 말에 뛰어오르자 한 쌍의 대철극을 두 손에 갈라쥐고 적진으로 지쳐 들어갔다. 항맹, 조성, 성렴, 송헌 네 장수는 당해내지 못하고 각기 달아나 버렸다. 전위가 적군을 쳐 물리치고 조조를 구해내자 여러 장수도 뒤쫓아와서 함께 영체로 돌아가려고 길을 찾아 나갔다. 이때 해는 서산에 기울었는데 문득 등 뒤로부터 함성이 일어나더니 여포가 화극을 들고 말을 달려 쫓아오며 병력같이 외치는 것이었다. 조조놈아, 도망 마라! 이때 사람이나 말이나 모두 지칠 대로 지쳐서 다들 서로 쳐다보면서 저마다 도망할 생각만 했다. 겹겹이 둘린 포위 겨우 빠져나왔더니 어이하랴 강적이 또 뒤쫓아왔구나. 필경, 조조의 목숨이 어찌 될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